것도 익힌 것도 아닌 마리끌레르 프레데리크. 들어가는 말. 여기서는 별미, 저기서는 혐오식품.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일상 속의 발효식품은 인간의 먹거리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특이한 종류에 해당한다. 발효식품이라는 놈은 혀를 황홀하게도 하고 구역질을 유발하기도 하는 희한한 재주가 있다. 어떤 이들은 별미라고 환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이 먹을 게 못 된다고 한다. 이처럼 집단, 가족, 나라, 대륙의 경계에 따라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뉜다. 프랑스인들이 즐겨 먹는 고린내 나는 치즈를 아시아인들이나 아메리카인들은 질색한다. 캐나다 이누이트족은 한 해 동안 볕에 말린 바다 표범 고기를 별미로 치지만 유럽인이라면 썩은 고기를 역겨워서 어떻게 먹느냐고 펄쩍 뛸 것이다. 커피를 예로 들어보자. 커피는 세계 어디서나 마시지만 커피 만드는 법은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독일, 미국이 모두 조금씩 다르다. 물론 대부분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쓰는 방법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한다.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 토속적인 발효식품은 식도락에 꽂히지만 낯선 발효 음식은 그쪽 사람들 입맛이 이상하다든가 심하게는 미개하다는 소리까지 들을 이유가 된다. 오늘날에만 그런 것도 아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도 가룸, 양념으로 사용한 일종의 생선 액젓은 금값이 무색할 정도로 비쌌다. 가룸을 생선 썩은 액 정도로만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래된 고급 포도주가 눈이 튀어나올 만큼 비싼 것은 이해한다. 인도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플라니우스는 불쾌한 가룸 냄새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룸 맛을 좋아했다고 한다. 플라우투스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가 사용한 사람 발가락이라는 표현은 보통 썩은 것을 뜻하는 모욕적인 말이었다. 16세기에 콘라트 게스너는 발트해 북쪽 두 면에 접해 있는 국가들이 즐겨 먹는 여러 종류의 생선 발효식품을 유럽 아래쪽 나라들은 혐오식품으로 여긴다고 썼다. 북아메리카 식민지 본국인들은 여자들이 옥수수를 씹었다 뱉어 발효시킨 죽이나 물과 함께 단지에 넣고 몇 주간 식힌 이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원주민들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좋아했다. 순록의 양 첫 번째 위에 뜨거운 피를 채우고 묶어서 발효시킨 것을 원주민들은 잼처럼 먹었지만 유럽인들은 끔찍하게 여겼다. 발효식품은 어떤 이들에게는 절묘한 맛으로 통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쥐도 안 먹을 썩은 음식이었다. 2012년에 기자이자 작가인 크리스토퍼 댄은 싱가포르에서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대학생 때 프랑스인 친구 한 명, 일본인 친구 한 명과 발효식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 적이 있어. 아시아인들은 해산물을 발효시킨 것을 좋아하는데 유럽인들은 발효 유제품을 좋아한다더라고. 그런데 두 친구 모두 까망베르는 잘 먹더라고.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까망베르 특유의 고린내를 못 참았어. 두 친구가 치즈를 먹는 동안 나는 일부러 좀 떨어져 앉아 있을 정도로 말이야. 요컨대 발효와 부패의 경계는 소비자의 지리적 출신과 문화권에 달렸다. 이 경계는 그리스인이나 수메르인이 세웠던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연상시킨다. 발효식품을 먹느냐 마느냐로 사람의 부류가 나눈다. 때로는 이 경계가 잘못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한 예로 성경에서 포도주를 거부하는 자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의심을 받았다. 먹거리를 특이한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자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지 못했다. 중세에는 수세기 동안 포도주 양주법을 두고 유대인과 기독교가 대립했다. 1444년 5월 25일에
카르팡트라에서는 이런 선언이 나왔다. 어떤 기독교도도 유대인들의 술집에 가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들의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빵과 그 비슷한 먹거리도 진지게 분리가 이루어졌다. 스페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성주간에 튀김빵을 만들지 않는 자는 유대인이라고 보면 된다. 교회는 애초에 탄생부터 유대교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을 버리고 돼지고기를 허락했으며 유대교의 누룩 없는 빵 대신에 잘 부푼 빵을 전례에 사용했다. 7세기 이전에는 미사에 쓰이는 빵을 신도들이 직접 준비했다. 그러다가 차츰 전례용 빵과 주식으로 먹는 빵을 따로 만들게 된다. 보존의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와의 차별화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누룩 없이 납작하게 구워낸 면병만을 성찬식에 썼다. 이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는 9세기에 교회 분열로 막을 내린다.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는 펜을 들어 누룩 혹은 효모는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로마 교회가 유대교의 방식대로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그리스 정교회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효모를 전례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로 보기 때문에 잘 부푼 빵을 성찬식에 사용한다. 우연처럼 12세기부터 유대인들은 성찬용 면병을 못으로 찌르거나 불에 태워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곤 했다.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순환당하는 성체가 피를 흘리는 기적도 일어났다고 한다. 성체 모독 이야기는 더욱더 발전하여 교회 앞에서 기적극으로 연출되고 상연됐다. 같은 시기에 반유대법이 선포되었고 미나망 필리프는 1308년에 유대인들을 프랑스에서 추방하기에 이른다. 성찬용 빵이 납작한 면병으로 바뀐 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대인 탄압은 바로 그러한 신성 모독을 강조함으로써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 전설들도 유대교의 누룩 없는 빵과 기독교의 누룩 없는 빵이 차이를 다시금 확증해 주었다. 희고 납작한 면병이 비록 누룩을 쓰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처럼 발효 여부는 선한 자와 악한 자, 순전한 자와 불순한 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나아가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게르만 국가의 기독교화는 맥주를 멸시하는 풍조를 불러왔다. 아주 많은 문헌이나 속담이 맥주를 가난뱅이와 촌놈의 음료, 더 나아가 마녀들이 안식일에 악마와 함께 마시는 음료로 묘사한다. 버트란트 헬은 고대 이도교들의 술인 맥주와 새로운 종교의 고귀한 술인 포도주의 이러한 대립을 분석한다. 맥주는 북쪽 종교의 술이고 포도주는 남쪽에서 올라온 새 종교의 술이다. 맥주는 몇 세기 동안 폄하되다가 종교 개혁과 함께 복권된다. 물론 카톨릭이 포도주를 거룩하게 여기듯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맥주를 떠받들어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맥주가 사악하거나 악마의 술이라는 생각은 없애주었다. 지금도 맥주 애호국은 대부분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고 포도주 애호국은 대부분 카톨릭 국가들이다. 부패 아니면 발효, 순수 아니면 불순, 미개인 아니면 문명인, 이러한 분류를 감안한다면 1944년에 미국 군인들이 프랑스에 상륙해 까망베르 치즈 건조실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시체들이 잔뜩 쌓여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는 얘기도 이해할 만하다. 그것도 익힌 것도 아닌 마리끌레르 프레데리크